2019년 8월 29일 목요일, 베트남의 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5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음하고 있죠 지금? 네? 녹음하고 있습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냐? 무슨 말이야? 녹음을 하고 있냐? 아,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지금 녹음 중이야? 노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노무 얘기한 줄 알았어. 아니요, 제가 밤 네. 10시인데 녹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손님이랑 좀 연락드릴 게 있어가지고 연락하다 보니 지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이 밤에 10시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자꾸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 만에 손님한테 답장이 오셨네요. 원래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또 이게 저희도 식사하면서 또 소주 한잔 해가지고 까먹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된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지내셨습니까 되게? 네, 뭐 그동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지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항상 일이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제가 지대너라 방송을 듣거든요. 지대 넙얏. 뭐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너베인지 너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방송을 제가 저희 운동하면서 듣는데 굉장히 근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 근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에는 내용이 뭐 쉬운 내용들 많이 하시니까 뭐 쉬운 내용도 많이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노래 듣듯이 들을 방송은 아니라는 그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어서 뭐 그건 그렇지만. 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을 것도 사연이 네. 태어나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요즘 듣는데 다시는 아니고 제가 처음 듣거든요. 사실은 팟빵 뭐잘 듣진 않았고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쭉 듣다 보니 아우 인트로를 그분들도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옛날에 좀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인트로가 어땠는지. 뭐 최 사장님이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그렇죠. 그 독실이니 독실이, 아이씨들 김노인. 나오시는데 인트로를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 생각보다. 네. 저희 방송이 잘못되지 않았다. 사실 저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이거 이거 인트로 길어가지고 사람들 듣겠냐. 맨날 저희가 뭐 할 얘기 없어서 인트로를 떼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듣고 그렇죠. 그 메이저급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 정도면 뭐 중공주파 방송에서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저희 뭐 방송 방향이 틀리진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뭐 오전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밥 먹고 베트남이 날씨가 많이 좀 시원해져가지고 덥습니다. 아직 하노이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곧 있으면 또 이제 그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국경일. 국경일 독립기념일이잖아. 꼭하행이 독립기념일 맞아.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인가? 그 바딘 광장에서 그 호치민 아저씨가 독립선언을 읽은 게 그러니까 9월 1일 아닙니까? 엄밀히 치면 그날 독립한 날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그냥 독립을 했다. 약간 3.1절 비슷한 느낌이지. 어쨌든 간에 국경일로 된 날이 독립한 날이죠. 사실은 저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뭐 광복은 8월 14일 뭐 13일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날. 그랬으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친구들 다 물러가고 네.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종이로 이제 그 독립선언문도 만드시고 이제 그쵸.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8월 15일이지. 사실은 8월 15일 땡 해서 일본 사람들 다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건 그러겠지. 네, 그러다 보니 9월 2일이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호치민 주석이 바딘 광장에서 그렇죠. 우리의 독립을 기뻐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 뭐 독립기념일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임과 동시에 우리 호치민 호치민 선생님이 9월 2일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할 겁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뭐 그 목저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와이프랑 같이 한번 놀러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초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행을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잘 안 가요? 안 가죠? 거의 안 가죠. 사실은 제가 거의 안 가는 사람이고 제가 집에만 네. 있는 사람인데 목초를 제 주변 사람들이 가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긴 사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제 주변 사람도 가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으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네. 뭐 베트남 분들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갔을 때는 거의 없을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자랑을 하죠. 나 목초로 가봤는데 너는 안 가봤지 않냐. 니들은 다낭이나 나짱이나 가봤지만 나는 목초로 가봤다라고 했는데 이제 엄선에 이제 금단행경을 넘으려고 하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진짜로 다 갔다 와가지고 예. 도장 깨기 형식이 좀 강합니다. 뭐 지난번에 까빠도 갔다 왔고, 그렇죠. 뭐 짱안, 땀꼭 다 갔다 왔고, 싹바 갔다 왔고, 예. 뭐 어디 이상한데 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약간 저는 기분이 안 좋은 게 그 홍대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홍대병은 또 뭐야? 홍대병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 안 유명한 인디 가수를 아. 막 내가 막
아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같이 닥터페퍼 증후군 약간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공중파로 나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공중파에 나와서 손을 딴다. 제 입장에서 목초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디 가수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마이너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언더에 갑자기 메이저로 올라오면 예를 들면 제 기준으로는 그 윤도현 씨가 그렇거든요. 윤도현 씨가 그 예전에 언더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전 좋아했어요. 옛날 윤도현 씨 1집 막 이럴 때. 이럴 때부터 유명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0인가 30부터 유명했을까요? 그다음 그 뭐지 그 사랑 2 막 이런 노래 사랑 2. 그 뭐 옛날 노래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별은 만남보다 뭐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아닌가? 사랑 그 사랑했나 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윤도현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언더 있을 때 중학교 때 막 얘는 좋다. 윤도현 씨가 방송에 나오시더라고. 방송 나오시는구나. 러브레터를 하시는 거야. 러브레터 오래 하셨죠. 그때부터 약간 제가 손절했죠. 그래서 약간 제가 또 홍대병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우리 도현이 형은 뭐 요즘 밀고 있는 없어요. 요즘 제가 음악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그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요즘에 그 일본의 시티팝 요즘 좀 조금씩 듣고 일본 시티팝 그 뭡니까? 그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 가사는 굉장히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인데 노래 되게 경쾌해요 노래가. 일본 80년대 말에서 이제 90년대 버블 경제 때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그 되게 멜로디도 좀 띵동띵동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 조금씩 듣고 있고 사실은 뭐 많이 듣는 건 아니고 제가 한두 곡 정도만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요즘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때 30 넘으면 이제 음악 안 듣는 얘기 하는 것처럼 진짜 안 듣게 돼요. 안 들어요 사실. 20대에 진짜 음악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근데 그것도 뭐 옛날 같았으면 출퇴근 시간이 길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이 길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전자기기나 이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때는 뭐 진짜 별할 거 없으니까 MP3에 노래 넣고 네네네 그렇죠. CD 플레이어 듣고 다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노래가 제가 좀 요즘 자주 듣는 게 예전에 그 에미넴 노래 중에 킹스 네버 다이라고 되게 좋거든요. 그 노래 요즘에 좀 업데이트돼서 듣고 있고 나머지 사실 노래 잘 안 듣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뭐 최근에 또 뭐 그런 것도 약간 또 저희 연장선인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퀸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퀸을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약간 와 정말 전집 다 듣고 막 이렇게 야 이런 가수들이 있구나. 근데 예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나오면서 엄선이 뭐 재밌게 봤다 막 이런 하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 사실은. 야 내가 그 10년 전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뭐 그 윈블던 공연이니 그 몬트리올 공연하면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걸 보면서 예전에 야 저런 가수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게 방송에 나와서 1000만 명이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퀸이 아닌 거야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막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 막 만나고 후배들 만나고 하면은 아유 어떻게 뭐 그 우리 2프로 형님은 그 좋아하는 팝송 가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그렇지 있어 보이지. 있어 보니까 그 네가 그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가 그 맥주를 먹으면서 피아노를 치면 그걸 안 보면 네가 음악을 아는 게 모르다.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좋아했던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퀸을 먼저 좋아한 게 아니라 친구가 좋아하는 퀸을 보고 내가 퀸을 따라 듣기는 좋아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해야 될까? 모던 락이 그때 좀 유행했던 것 같아. 델리스파이스, 언니네 이발관 뭐 이런 그런 모던 락 밴드들이 달빛 요정 만론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 나중에 그렇게 생겼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런 음악을 많이 듣더라고. 같이 듣다가 보니까 언니 이발관 팬이 되고 델리스파이스 팬이 되고. 그렇죠. 뭔가 그렇게 보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앞서 나간 적이 있나? 저도 좀 비슷한 경우는 있는 게 전 옛날에 그 옛날 고등학교 짝꿍이 다이나믹 듀오 다듀가 완전히 언더했을 때 막 1집 2집 들으면서 막 노래가 기가 막힌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힙합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좀 다른 얘기로 뭐 말씀드리자면 그냥 퀸은 약간 저한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15년 전에 내가 그 물고 빨던 가수가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당신이 물고 빨 때도 이미 전 세계는 열광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했었지만 그 조선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뭐 잘 뭐 알면 알고 광고 음악으로 쓰이는 가수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천만을 봐버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의 가치가 퇴색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저는 그 홍대병 환자들을 저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딱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퀸 좋아한다. 그럼 뭔가 이렇게 또 에이 씨 영화 한 편 보고 또 씨 그 말 알겠네.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홍대병처럼 굿모닝 비엔남을 난 듣는다. 그러실 수도 있죠 사실 저희가 B급 방송이고 언제 메이저로 나가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윤도현 성님처럼 돼야지 또 그렇죠. 돈을 잘 벌지 않겠냐. 네. 도현이 형이 딱 그랬고 저한테는 가수로 치면은 딱 그런 느낌이 두 명이. 윤도현 퀸. 퀸.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나저나 네. 리프로 근황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뭐 근황이랄 게 뭐 따로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최근에 저기 그 사이공에 다녀오셨다고. 네, 호치민에 뭐 출장 겸 해서 잠깐 네. 뭐 좀 장거리 투어를 갔다 왔는데 네.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멀어요. 뭘죠? 2,000km인데 아, 이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비행기를 2시간이 넘어가면은 요즘에 나이를 먹은 거지. 그러니까 꼬리뼈가 아픈데 그러니까 한국 갈 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꼬리뼈가 아우 이렇게 몸이 쑤신다라고 해서 딱 눈을 뜨면은 이제 그 거의 왔을 거의 때. 아니 한 시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그 사이공을 가는데 딱 그런 느낌이 호치민을 가는데 2시간 한 10분 10분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딱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내릴 때 됐구나. 그래서 느낀 게 정말 먼 나라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나라고 남과 북은 다르다. 거리가 멀다라 느끼는 것.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체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부에서 비행기를 타면 미얀마 뭐 한 40분 1시간 하면 가나?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뭐 루앙프라방 이런 데 가깝습니다. 그런 데는 1시간 하면 가고 사실은 뭐 저희 방콕도 방콕도 뭐 1시간 반 하면 가는데 유시간 이게 안 걸릴 텐데. 왜냐면 사실은 그런 거리를 가면 제가 몸이 안 쑤시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 사이공 가면서 비행기에서 몸이 쑤시더라. 그런 거 보면서 참 거리가 멀다는 걸 느꼈고 첫 번째가 네. 두 번째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그럼 못 알아듣죠. 진짜 못 느껴요. 왜냐면 저도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디더라? 저도 이제 그 뭐 이제 그 식당 종업원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아유 뭐 베트남 뭐저 잘하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분이 한 5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종업분이 퇴란 단어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 퇴? 예. 그 뭐 임대를 한다. 임대한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과 이제 뭐 집세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했는데 이거 네. 어느 정도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 퇴란 단어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나머지는 뭐 그 호치민 특유의 발음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뭉개지는 발음들로 해서 그렇죠. 하고. 이를테면 뭐 그 하노이 발음이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뭐이저라 뭐이저 뭐이저. 이렇게 하는데 예. 호치민 뭐이영랑 뭐 그렇죠 뭐 조인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너희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야야야 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자벙 이렇게 네, 깔끔하게 탁탁탁 끊어진다면 호치민은 야. 야야야야야 이런 이제 여러분 홍영영영영영영영 네, 그래서 앙냥냥냥냥 거리는 소리가 제가 그 아시는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좀 네. 갔다 왔는데 야 그래서 제가 밑밥을 많이 깔았죠 사실은. 무슨 밑밥? 내가 호치민 말은 절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알아듣지 못한다. 근데 호치민은 그래도 영어가 좀 잘 돼서 영어는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지만 호치민 가면 저는 그냥 영어 씁니다. 네, 영어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네. 치사하게 내가 하노이 말 쓰면 자기들은 알아듣고 막 뭐라고 말하면 난 못 알아듣거든.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랬고 도시가 확실히 발달됐더라고. 건물 그렇죠. 올라가는 게. 이번에 랜드마크 81이 완공이 됐거든요. 완공된 지가 꽤 됐죠. 네. 네. 저 버전으로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완공이 안 됐었어요. 그치. 이제 되다 보니까 완공이 돼서 네. 이제 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래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 경남 빌딩이 랜드마크 72인데 72인가 71인가? 72입니다. 72가 네. 제일 큰 섰었는데 호치민에 있는 81. 그 비텍스코 타워를 넘어서 81층. 그래서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렇대요. 베트남이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그 전망대를 가보려고 했는데 네, 그거 되게 비싸요. 5만 원, 4만 원. 5만 원, 4만 원, 5만 원 합니다. 80만 동 넘게 하길래 네네네. 포기를 했죠. 빠른 손절. 네. 어차피 그 야경 여기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그런 하노이에 있는 전망을 보는 데가 이제 롯데 옵저베이션 덱이 있고 경남도 있긴 있는데 네. 다 10,000원 전후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서 호치민은 뭐 무슨 백을 믿고 근데 4만 원을 그럴만 하지. 왜냐면은 그 넘버 원이 되면은 사실은 그 돈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노이에 있는 경남도 넘버 원일 때부터 10,000원이었는데. 아니 그 국가적인 넘버원 말고 이제 그 동네 이스트 나와바에서 에이시안 넘버원. 그 넘버원이라고 하면은 네. 그 거기 안 가봤어요. 나만 가봤구나.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 빌딩. 안 가봤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에서 하나 짓고 일본에서 하나 지었다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그 랜드마크인 쌍둥이 네. 빌딩 거기를 가보면 거기도 비싸요. 심지어 거기는 부킹을 해야 돼. 그 티켓을 부킹을 해야 되고 거기는 되게 저도 3-4만 원 주고 가보려고 하다가 안 가고 저는 이제 차선책으로 옮겨갔거든요. 사실은 야경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어차피 그 밤 되고 술 좀 들어가고 그 노란색만 반짝반짝거리면 다
또 예쁘게 보일 그렇죠. 거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뭐 공기만 부족하지 뭘로. 네네 그렇죠. 제가 저는 차선책으로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좀 유명했던 그 약간 그 꿈돌이 타워처럼 생긴 타워가 있는데 거기를 갔었죠. 그래서 산길을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저도 좀, 예. 한 10년 전 정도죠. 10년 전, 10년은 아직 안 됐구나.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안 올라가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건 엠파이어로 갔어야지. 근데 이게 당시에도 이제 그런 뭔가 그런 홍대병 기질이 있어서 그랬나. 그는 그래도 가야 돼.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보이는 야경을 보는 게 훨씬 더 멋있다. 그래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갔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게 엠파이어에 올라가지 않고 엠파이어 건너편에 있는 기름이 라카펠라 센터. 록펠러 아니야? 록펠러인데 거기서 부를 때 라카펠라 센터라고 부르더라고. 라카펠라 센터에 그 올라갔었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도 한 3만 원, 4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좀 웃긴 한데 좀 그런 게 뭐냐면은 피라미드가 제일 잘 보이는 데가 피라미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피자헛이라고 하잖아요. 피자헛에서 보는 게 피라미드 제일 잘 보이는데. 그렇답니까? 네, 그 카이로에 있는 피자헛이 그래도 우리는 피라미드를 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뭐랄까 그 랜드마크가 제 느낌에 물론 뭐 81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높은 건물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갔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잠깐만 여기 내가 나와서 한 말인데 제가 뉴욕에 한 3개월 정도 살았었어요. 롱 아일랜드 시티라는 곳에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 물어보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그렇지. 뉴욕에 사는데. 그거 똑같은 느낌 아니야? 71층 전망대 가봤어요, 사장님? 안 가봤죠. 나는 가봤거든. 뭐 그런 느낌이잖아. 벌써 2명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게 궁금한 게 여러분 하노이에 오시면 막 뭐 열심히 호치민 무슬림도 가고 뭐 어디 호아로 수용소도 가시고 탕왕도 가시고 하는데 이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 막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하노이에 일주일 여행을 오면 아마 다 가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하노이에 4년을 살아도 아직도 간다. 호치민 그 묘 시신이 안치돼 있다는 곳 한 번도 안 가봤다. 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하노이 호치민도 진짜 볼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호치민에는 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찌 터널. 거기는 호치민에서 1시간 정도 거리.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고. 가도 별거 없을 거예요. 더운데. 딱 그렇게 또 들어가면. 그 사이공강. 사이공 말고. 유람선. 그렇죠. 네. 그거 2만 원 정도 조식까지 포함되는 걸로. 타고 싶은데 못 타봤고. 석식 포함되는 걸로 해서.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뭐 사이공에 간다면은 진짜 가서 볼만한 거는 뭐 편하게 보면 1군에 있는 우체국이랑 성당. 그거 그냥 3분 컷이죠? 3분 컷이죠, 그렇죠. 사진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3분 컷이고. 뭐 대통령궁인가? 아니, 통일궁. 그게 탱크가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그 남부 쪽 대통령이 있었던 그 궁인데. 3분 컷입니다, 3분 컷. 네. 박물관 30분 컷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보실 필요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마사지 1시간 반 걸리죠? 네, 그렇죠. 사실 마사지 더 알찰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손님 모시고 가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말로 돌아가면 호치민 되게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치민은 뭐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그 다이아몬드 플라자인가? 그 앞에 있는 쭈엔 레전드 커피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플라자는 한국인이 많이 맞나? 다이아몬드 플라자로 제가 기억해요. 맞습니다. 거기 뭐 코트라도 있고 그 건너편에 쭈엔 레전드 커피가 있는데 거기는 한 400석 되겠더라고. 하노이에 그렇게 커요? 그게 안에 그 무슨 그 인공 뭐 내천이 흐르고 아니 커피숍 안에 물을 흐르게 해놨어? 그러니까 뭐 물이랑 정원 같이 꾸며놔가지고 앞에 작은 호수 같은 것도 파놓고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뭐 인공모래 갖다 놔서 막 방에 들어가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라 하더라고. 뭐 그게 한 400석 500석은 될 것 같아 커피숍이. 왜냐면 저희가 가끔씩 청취자들 오시면 우리 꽈나농원에 식사하고 나서 가는 그 쭈엔 레전드 커피 맞는 거죠? 커피가 이제 거기가 호치민에 엄청 많아요 커피집이. 골목마다 쭈엔 레전드 그 프랜차이즈가 있고. 와, 그 가게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살면서 본 커피집 중에서 가장 큰 편이더라고 진짜. 왜냐면 제가 300석 400석을 예상하는 이유가 그 포스기를 제가 직원들이 보는 걸 봤는데 1, 2, 3, 4 하고 뭐 V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슬롯이 있는데 3슬롯까지만 해도 벌써 30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나머지 2 슬롯은 제가 뭐 테이블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 크더라고요 가게가. 그래서 종업만 한 20명씩 쓰고 가게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조금만 20명 정도가 이렇게 서빙을 하고. 거기는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 호치민 여행 가면. 사이공 다이아몬드 플라자 앞에 있는 쭈엔 레전드 커피 조금 비싸요 근데. 일반 거보다 조금 비싸. 우리 가격이 달라요? 15만 동짜리가 17만 동 맞았고. 예를 들면은 무슨 쌍따오 바 이런 게 뭐 5만 8천 동을 한다 하면 그 6만 동을 받고 뒷자리가 조금씩 바뀌긴 해.
물론 근데 그 정도 뭐 200원 정도 1,000원 정도 쓰시고도 거기는 한번 가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느낀 게 베트남 음식이 정말 맛이 없더라고. 사이공은 진짜 맛이 없어요. 뭐 드셨어요? 처음에 그 퍼 한 그릇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껌덤 한 그릇 먹었고 그리고 그냥 뭐 그 껌덤은 맛이 없고 사실 프랜차이즈니까 그래갖고 그 이제 같이 가신 분이 바잉새우가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바잉새우는 그냥 꽈나농원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갔는데 바잉새우 집이 그 호치민에 있는 그 핑크 성당 건너편이거든요. 핑크 성당 네네네. 바로 건너편에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인데 그 유명한 데 간 거 아니에요? 그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그 맛집이라고 불리는. 와 진짜 맛없더라고 근데 바잉새우. 그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그 거기 뭐 새우 요리 팔고 네네. 새우 그 약간 바잉새우 고급지고. 고급 맞죠 그냥. 고급지진 않은 아니, 데가? 그냥 네. 로컬인가? 로컬 가게요. 가게를 2개를 쓰더라고. 길 건너편에 마주변 가게를 쓰는데 와 바잉새우가 7,500원 하더라고. 대짜 시키니까 15만 동 원짜리 바잉새우를 시켰는데 맛이 기가 막히게 없어요. 그럼 이게 말면 몇 개가 나오는 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큰 거 하나를 주더라고. 말아놓은 걸 잘라 먹으라고 주는데 아. 거긴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바잉새우 특유의 사실 저는 바잉새우를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너무 느끼해요 제 입에는. 근데 그게 그 특유의 바삭거리는 질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이제 바삭바삭하게 그게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재료를 많이 넣은 건지 계란을 덜 익은 건지 모르겠는데 눅눅해. 오래된 거. 아니 그 거기서 바로 구워주는 바로 말아주긴 한 겁니까? 말고 구워는 주는데 그래서 맛이 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참 별로더라. 그래서 오히려 뭐 그 호치민 쪽은 한식이나 양식 뭐 이런 게 더 맛있다고. 한식당이 요즘에 맛있다 그러더라고. 호치민 맥도날드가 맛있죠. 맥도 맛있죠. 맥도날드 맥모닝이 하나의 맥모닝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있죠? 있었지. 네. 아침 맥모닝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치민 하노이에 맥도날드가 없을 때 호치민만 가면 맥도날드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었어요. 맥모닝은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먹었고 한식당 괜찮았고 뭐 그냥 그런 거. 좋습니다. 일반적인 확실히 외국 음식 퀄리티는 밑에 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베트남 음식 맛이 없다. 호치민에 후띠우가 있는 후띠우. 그게 뭐야? 후띠우. 그게 뭐야? 그거? 그게 이제 하노이로 치면 쌀국수 퍼처럼 아, 그래요? 호치민에 있는 유명한 그 면 요리죠. 후띠우는 이제 후띠우 물이 들어간 그 국물 넣은 쌀국수처럼 달달합니다. 그거는. 달달해? 그리고 이제 건조한 면 비벼 먹는 것처럼 먹는 후띠우도 있고. 그 분번함보 같은 거야? 그런데 좀 다르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절대 그 찾아보시지 마라. 예를 들면 그 하노이에서 드셨던 음식들 분짜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바잉새우니 사이공 맛집이라고 나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형편이 없을 거다. 확실히 하노이가 맛과 멋의 고장이지 않은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베트남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는 게 네. 맛있다. 그래서 해산물은 크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노이 음식이 일식 오찬 1일 뭐 그게? 그래서 뭐야? 하루에 5끼씩 먹고 예. 하루에 1kg 찐다고 하노이 여행하면서. 그건 오바고요. 그게 사실. 좀 오바 같긴 한데. 확실한 거는 그거는 크더라. 새우는 진짜 크고. 붕따오 새우. 제가 붕따오 잠깐 갔다가 붕따오는 아니고 붕따오 쪽에 그 이제 그 롱선인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석유화학 단지 짓는데 네. 그 앞에를 잠깐 지나갔었는데 거기 공사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수주를 이제 삼성물산, 삼성건설이야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뭐 현대건설, SK 그리고 또 어디죠? 그 뭐 그런 데서 이제 입찰 따가지고 한국공사 짓는 건데 네. 거기 이제 볼 일이 있어 잠깐 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우는 크더라. 와 새우는 진짜 확실히 하노이가 해산물은 빈약해요 보니까. 새우가 이만해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멀잖아요. 그렇죠. 사실 호치민도 바다가 먼 건 마찬가지인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공 강으로 예. 그 배가 들어온다며. 그렇지. 선박이 예. 그게 강 깊이가 넓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하이공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 게 되는 거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퐁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육로로. 확실한 건 새우나 해산물은 호치민이 싸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그냥 해산물 드시라 이런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새우가 진짜 이만하더라니까 진짜. 새우가 이거는 좀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랬다. 인트로로 25분을 저희가 지금 잘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사이공 여행기로.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예. 네, 인트로로 25분을 때웠으니까 저희가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서 짧게 새우를 드시자.
방송을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오늘은 노무에 대해서 서울도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그 인트로 있잖아요.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그 특별한 거기서- 이야기. 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노무를 알아보고 싶다. 노무에 대해서 궁금한 밤이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왜냐면 아까 그 손님이랑 좀 문자 주고 받는다고 제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네. 아 노무. 먼저 이제 그 방송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이 노무에 대한 이야기는 네. 그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코트라 자료를 써야 자료를 된다. 참고해 왔음을 네. 먼저 밝혀드리고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큐레이션이라는 말 알죠? 큐레이팅. 몰라 그래요. 뭔가 다른 데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그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해적질. 밝히고 하면 요거는 이제 큐레이션이지. 큐레이팅. 해적질. 뭔가 이거를 가져와서 그대로 카피라이트 뭐 이런. 그대로 읽는다는 말은 네.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네. 여기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으면 누가 보겠냐고.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귀로만 듣고도 코트라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익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트라에 올라와 있는 베트남 노무관리 신문 10답에 네.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무는 중요하죠. 예. 어떻게 사장으로 살다 보면 노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네. 저는 노무에 걸릴 만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도 뭐 영업장이 크시거나 이런 분들 특히 뭐 엄 사장님 회사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옛날 노무 관련 트러블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아, 예전 회사 말씀하시는 네, 예전 거죠? 회사 같은 경우 왜냐면 특히 그 저희 그 회사 이제 운전기사들 고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 네. 이제 그분들 한국이면 부당 해고 사유가 아닌데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가 막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건 이제 네. 그 정당한 사유다. 예, 그 정당한 뭐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월급이고 네. 회사 차를 마음대로 여행에 쓰는 건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사실 다 그런 분들은 아닌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반발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한국 같았으면 뭐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횡령이니 뭐니 해서 이제 바로 깜빵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나가라고 하면 이제 뭐 퇴직금 챙겨달라부터 해가지고 얘기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금부터 시작해갖고 다 챙겨드리고 보내드리는 뭐 이런 일들이 근데 있었죠. 지나고 났으니까 정작 2% 퇴직금 받았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베트남 법상에 따라서. 법상에 따라서 2년에 한 달인가요? 네, 한 달이죠. 제가 조금만 더 일했으면은 2달치 받고 나왔을 건데 네. 좀 다리 안 걸려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받고 저는 퇴직금 받았어요. 그래서요. 예. 축하드립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말씀드리자면 이제 1년에 한 달 아닌가? 두 달? 한국은 1년에 한 달인데 내가 알기로는 베트남은 2년에 한 달. 2년에 한 달이었나? 저도 네.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혹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뒤에도 퇴직금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주셔야 돼요. 바로 찾아갑니다. 이 친구들 바로 그냥 노동부 찾아가서 네.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요 이거 한마디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회사가. 영업장 종료. 아 진짜입니다. 그 뭐 진이 여부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칼에 찔렸다 이런 거면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사소하든 또 중요하든 간에 이제 좀 이래 논쟁거리 있는 걸로 이제 예를 들면 그 노동청에서 신고를 했다. 그 이제 그러면 부당해고다.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요 이거 한마디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하시라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이 베트남의 노조 설립 강제 여부가 있는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이프로네 회사에는 노조가 있었나요? 노조가 있으면 규모 아니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알면 이 정도 규모의 노조 생기면 네. 안 되는 거고. 네. 엄상님 회사 노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 현재 회사는 뭐 이 국내 구멍가게 같은 사이즈인데 무슨 노조가 있을 것도 없고.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당신 나한테. 당신네 회사가 나보다 직원이 2배는 많을 건데 지금 2배는 아니, 뭐야? 옛날 회사. 그러니까 옛날 회사 직원이 아 20명 되지 않았나요? 아니 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나 지금 나 제가 하는 일에 물어본 게 아니군요. 노조가 없었어요. 예. 그 20명 되니까 뭐 비슷하겠다 엄사장님 회사랑. 하여튼 제가 예전에 네. 여기 현재 근무하기 전에 그 빈푹이라는 어둠의 도시에 근무할 때 있었던 직장에서는 제가 다니고 있을 때 네. 노조가 막 생겼어요. 노조 위원장 선발하고 네. 노조 발대식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 막 자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진 않았고 노조 위원장이 힘이 좋죠.
근데 그 우리 회사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노조위원장은 힘이 없었어. 어용노조야? 어용노조.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공장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 좀 민감하시더라고. 왜냐면은 그 노조 아저씨들한테 그 홍삼 한 박스를 드려야 되고 그 뒤에서 이제 술도 한번 사드려야 되고 네. 괜히 그 애들 선동행 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 지주놈들 타도하자고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사실은. 일단은 그 헛소리하기 전에 답부터 얘기하면은 예. 베트남의 노조 설립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베트남의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네.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기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성격과 유사하며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뭐 카드란데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들이 네. 노조가 발달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같은 건 자유롭잖아. 네. 예를 들면 내가 엄사장 나쁜 새끼 하면서 내가 또 파업할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거 하면 잡혀가니까 비밀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었으면 옛날에면 이제 펄을 먹어야 되고 저 이제 북한이면 이제 설렁탕 먹어야 되고 이제 않습니까? 저 중국이면 뭐지 마라탕 먹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그 러시아면 뭐죠 보드카를 마셔야 되는 이제 코로 마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뭐랄까 그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만큼 뭐 노조 막 한다고 하지만 네. 막상 그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 제약이 많았다. 그렇죠. 뭐 단체와 집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또 그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에서는 네. 노조가 어마무시하죠. 또 지금 큰 회사니까 또 그때는 노조가 무려 2개나 있는 회사였어요. 뭐 1번 노조, 2번 노조야? 뭐 그런 노조 개념은 아니고 뭐야? 회사가 이제 예전에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원래 그 LG 쪽 계열에 있었던 노조 하나하고 현대 쪽에 있던 노조가 하나하고 그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두 개의 노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뭐 알잖아요 청취자분들 엄청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옛날에 LG 반도체랑 그렇죠. LG 반도체가 바뀐 회사였는데 그렇지. 네네. 예. 그 노조가 2개나 있는 회사여가지고 노조 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진짜로. 진짜? 네. 한국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네. 굉장히 독특하더라고. 뭐. 사원하고 대리급까지는 가는 노조가 되고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노조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노조를 못 개념이었어요.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노조는 이제 거기 뭐 직장인이 반장인이 하는 그런 생산직 근로자들이 그렇죠. 노조의 주 핵심 인원이고 저는 이제 사원급이기 때문에 노조의 멤버긴 한데 예. 바로 승진하는 순간 노조에 잘리는 그런. 그렇죠. 일정 직급 넘어가면 노조에서 네네. 안 받아주죠 사실은. 네. 다 뿌락지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노조는 뭐 되게 좋긴 하지만 네. 저는 뭐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의경이 있다 보니 노조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좀 강성 노조. 강성 노조가 제가 예전 그 주로 이제 저희랑 이제 자주 뵙는 분들이 금속 노조. 금속 노조, 강성 노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제가 이제 5월 1일 노동절이 되면 대구 시청을 점거하십니다 그분들이. 시청 점거하시면 제가 이제 쪼로로 뛰어가죠. 그래서 어르신들 이러시면 안 된다. 네. 이제 같이 뭐 국밥도 한 그릇 먹고 네. 담배도 피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 의경이랑 노조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안 하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그분들 이제 시청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식사도 하시고 막걸리도 드시면 저희가 이제 그 유혈 사태가 이제 그 발생하지 않게 다 경비를 서고 있죠. 네. 그러다 이제 물론 그러다가 뭐 시장실을 들어가자 이제 이런 이제 저희랑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몸싸움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뭐 그런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이제 그 강성 노조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이제 다 이제 뭐 저거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라고 이제 약간 반발심이 있다 보니 네. 좀 약간 좀 이제 평화적으로 스무스하게 하는 이제 분위기였고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자주 뵀죠. 그래서 예전에 그 대구시청 앞에 뒤에 보면 국밥집이 한 그릇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분 식사 많이 하시면 저희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뭐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로 이제 덕담 주고받고 네. 하다가 이제 또 막상 또 현장 들어가면 또 그래야 돼. 저희는 또 이제 대구에 이렇게 금속 노조가 모일 만한 그런 근처에 공단이나 공단 있죠. 예전 성송공단도 있고 뭐 서구 쪽 공단도 있고 하니까 금속 노조, 건설 노조 이런 분들은 뭐 거기는 워낙 전국적인 단위의 노조다 보니 네. 이제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뭐 노조는 뭐 필요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밖에 그렇죠. 없으니 그래서 뭐 좀 말을 좀 아끼긴 하겠지만 저 좀 자주 뵀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가 가능한가?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이거. 충분히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 뽑았는데 사람 일을 못하면 잘라야 되는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근로계약 보면 이제 수습계약. 수습기간에 관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네. 이건 당연히 수습기간에 예. 자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45일 전,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30일 전에 이거 되게 중요하십니다. 그 해고 통지를 하셔야 돼요 미리. 그렇죠.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베트남 노동법에 명시된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며 사용자는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이제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 4가지라고 네. 돼 있죠. 첫 번째,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되게 그냥 자주니 뭐 이런 표현 딱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논쟁거리가 많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쟁 붙으면은 100% 깨지거든요. 정말 형편없이 일을 안 한 사람 제외하고는 이거는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언급을 할 그러니까 제가 현재 오피스 잡으로 일할 때는 저희는 뭐 일방적인 해고라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뭐 그 알아서 잘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네. 공장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공장에서 근무할 때 일 못한다고 잘라버리면은 이거 생 난리 법석을 큰일 납니다. 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잊어버리시라라고 생각 들고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무지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명분을 만들어 낸다는 거지. 대부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배가 누구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 그 맨날 맥주병을 만든 사람 뭡니까 그 형배가 대장이구나. 그 하여튼 대부님 제가 쓸어버리고 싶은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일단 얘기한 김에 4가지. 두 번째,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 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거나 근로 능력 회복이 안 될 경우. 네.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이행 정지 기간, 군복무, 감옥 유치, 임신한 여성 등 종료 후 15일 이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확실하신 거는 30일 전 통보를 하시고 30일 동안 이제 그 사람도 나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서 화가 나서 너 나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퇴사 전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있는 걸로는 아는데 뭐 사실 그거 뭐 의미 있습니까? 사실 내가 나가겠다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갖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부당 해고 사유 및 형사 책임 여부? 베트남 노동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 4가지 사유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4가지 사유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자 복직 2개월간 임금 가산 지급, 벌금형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있어 권한이 있는 진찰 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가 연차 휴가 중이거나 개인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여성 근로자가 혼인, 임신, 출산 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네 번째,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 혜택을 받는 휴가 중인 경우.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게 회사에서 복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공장에서 이제 애를 가지시고 퇴사하셨다가 다시 복직하고. 예를 들면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나갔으면은 이제 한국에 또 되게 막 유리천장인에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출산 관련해서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건 정말 칼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 회사도 그 임신하시고 애 놓고 2분이 복직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안 보이시다가 확실히 베트남이 공산당이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네, 중요시하고 지키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쁘게 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워낙 그 시골 쪽에는 이제 애를 많이 놓으니 이제 해서 뭐 이제 그 뭐 보험금도 타먹고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도 이거는 되게 철저하니까 이거 같은 거는 특히 요즘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뭐그 출산 휴가라든지 많이 이제 그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베트남이 뭐 사회적이라든지 이제 법적 사회 뭐 제도적으로 좀 한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철저하거든요. 제도, 임산부를 철저하게 위한 돼요. 제도 그리고 철저하게 또 돼요,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것 왜냐면은 뭐 한국처럼 제가 이제 애를 낳고 있다가 다른 애로 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일하는 회사로 많이 들어오세요 사실은. 네. 평생 그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건 좀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퇴직금 지급 여부가 있네요. 네 번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퇴직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로스 기준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요. 그로스가 세금 빼고죠. 그로스가 원금인가? 다 포함한 거죠. 그 토탈 쳐서 그렇죠. 나 매번 헷갈리더라고. 세금 포함한 거. 네트가 우리가 그 네트 프라이스 네트 프라이스가 뭐죠? 네트 수수이 걸리는 거. 그치. 딱 통과해가지고 걸리는 게 아. 네트고 그로스는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연봉 얼마라고 해놓고 거기에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 그 얘기죠. 베트남 노동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연수 1년당 1개월분의 임금 2분의 1로 하며 맞죠.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현지 채용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2년에 1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월급 받습니다. 퇴직금 받고 네.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하여튼 퇴직금을 꼭 주셔야 돼요. 주셔야죠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 2%가 이를테면은 사장이잖아요. 회사를 없애. 네. 퇴직금 받나? 글쎄요. 사장은 아니지 않나? 사장은 못 받나? 내가 법인장으로 되어 있으면 받을 것 같고 모르겠네. 그건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뭐죠? 13월의 월급 급여 지급 의무 여부. 베트남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정 전에 구정 전에 그렇죠. 예, 보통에서 13개월 한 달치 월급 더 주는 네. 관행은 아니고 법적으로 있네요. 보니까. 법적으로 있는 저는 관행적으로 되어 있구나. 네. 맞잖아. 그래. 법으로 안 적겠다니까. 그렇죠. 예. 나 법이라고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상여 주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직원 채용하실 때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 전에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2달치 월급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이직 열풍이 불기 때문에 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설에 꽤 고향 내려가잖아요. 네. 한 10일 정도 쉬는 고향 내려가면은 나 같아도 10일 일을 하고 놀고 나면은 일하기 싫지? 그 설 보너스 받았겠다. 네. 오기 싫을 것 같아. 쏘롱 이제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13개월 급여 지급 의무 여부가 네.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며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 102조, 103조의 수당,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13개월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력설 전에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개월치에 해당하는 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노사 분규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채용 시에 미리 언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사용자는 단위 근로자 집단 대표 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사업장에 공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2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 과태료에 처해지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13개월의 월급, 13월의 월급 좋죠. 받으셨었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과거에? 예. 저는 퍽퍽 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그 월급이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 한 달치 그대로 받은 건가요? 그래서 뭐 세금 떼니까 좀 더 줄죠 사실. 그게 이제 그 추가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네. 예를 들면 월급이 내가 2배가 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한 달에. 베트남에 보시면 이제 그런 네. 그 13개월의 월급은 그걸로 주는 거잖아. 뭐 상품권. 법적으로 이제 등록된 그 노동계약된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받는 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금 떼고 나서 더 적었어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 월급이 이제 또 곱절로 뛰고. 그때는 곱절로 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월급이 좀 줄어가지고 그래도 뭐 쏠쏠하게 들어왔었죠 그때는. 네. 아쉽네요. 좋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 지급 의무 여부가 있는가? 저도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은 뭐 지급 의무가 없고 수습기간은 직업훈련과의 별개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수습기간 2달을 하는데 작업훈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7% 높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수습기간에 월급 적게 주고 보통 네. 뭐 한국기업 같은 경우는 70% 80%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본봉에. 그렇죠. 보통 80% 정도 주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더 주시면 좋지 않겠냐 7% 정도. 왜냐면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 있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 7% 정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줄 필요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나 수습 끝났으니까 내 월급을 올려달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노동법상으로 뭐 정해져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7번이 이제 수습기간 설정 및 사회보험 가입 의무인데 네.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보통 60일, 그렇죠. 30일, 6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최대 60일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오피스에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 60일. 60일이죠. 네. 네네.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30일, 우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일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죠 이런 거 같은 그렇죠. 경우. 이게 그래서 중급 수준의 기술이 뭐야? 그냥 제가 봤을 때 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60일 하고 네. 아닌 친구들은 30일 하자.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네,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딱 그냥 그래 보니까. 왜냐면 같은 경우는 되게 모호한 표현이 쓰지 않습니까? 또 이게. 네. 그러다 보니 좀 그래서 여기 코트라 자원도 이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코트라 이제 여기서 보고서에서 나오는 게 30일로 하라. 네. 생산직 근로직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을 좀 적게 줄 수 있으니 좀 많은 고용인분들이 고용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사용자분들이 네. 좀 그렇지 않으니까 30일로 하는 것이 좀 적법하게 저도 이렇게 제가 봐도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도 궁금했던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수습 근로계약서를 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보통 수습계약서 작성하고 끝내는 데들이 이게 길어지면은 이제 네. 수습 기간을 이제 뺄지 안 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습 기간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나중에 퇴직금 산정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 대부분 다 계약서를 따로 쓰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썼거든요. 저도 수습 2개월 동안은 월급 똑같이 받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사회보험 가입하시라. 네. 하시라 뭐 이제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사회보험 여기 또 이제 그 사회보험 산출 근거 이런 건 재미없는 건 좀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9번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한국인 퇴사 직원의 노동 허가증 반납해야 되나? 해야지. 이건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읽어봅시다 일단. 네. 퇴사한 직원의 노동 허가증은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 174조 2항 외국인 근로자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 제17조 1항 제17조 3항 A호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종료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은 반납받은 후 노동보훈사회처에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실무상 위 결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45조 2항 2호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이 퇴사한 직원의 자녀 거주증 기간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며 이 경우 거주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증을 회수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항상 이슈가 됐던 게 내 퇴사를 한 사람이 거주증을 반납 안 했는데 이걸로 입국 출국이 가능하냐 하는 이슈로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야죠, 근데.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거주증이 퇴사했어도 네. 요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회사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한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근데 보고 안 하면 이거 벌금 물지 않을까? 회사에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녔던 회사 거주증 네. 반납했습니까? 저는 했죠 당연히. 하고 나왔나요? 아니면 한국 갔다 와서 했나요? 기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냥. 나 지금 한 10일 정도 체류할 거라고 베트남에. 네.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어떻게 줬는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에 다녔던 회사의 거주증을 퇴사하면서 반납 안 했거든요. 예.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반납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내가 회사에다 돌려준 것 같은데 거주증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거주증이 그 신분증이잖아요. 여기 여기 내에서는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신분증이라 가지고 저는 이제 거주증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호텔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거주증 맡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는 옛날에 쓰던 거주증 잃어버려서 상관없는 거주증을 맡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체류를 할 거라고 해서 저는 좀 반납 기간을 늦췄거든요. 회사에 얘기를 해서. 네. 미리 반납을 하라는 거 나 언제쯤 나간다라고 해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좀 벌써 시간이 지난 얘기라 가지고. 네.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그 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주증은 다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지만 이제 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증은 뭐 굳이 반납 안 해도 네. 상관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되나? CCTV는 잘 모르겠네요. CCTV는 좀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작업장 CCTV 설치 및 작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취업 규칙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의 CCTV 설치 및 작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보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및 작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작업장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취업 규칙에 포함시킬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취업 규칙을 등록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다 이 노동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주들이 그거 한다. 그렇죠.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빅브라더 나쁜 놈들입니다. 네. 폰 좀 쓸 수도 있지. 뉴스 이거 기사들 많네 밑에 보니까. 베트남 어른들의 놀거리, 베트남 부동산 앱으로 진출한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에 베트남 노동법이 개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현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노동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과 10월 정기국회 지금 올해입니다. 이게 작년 말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올해 5월과 10월 정기국회 논의 통과를 거쳐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용 예상되는 내용은 개정 제안서의 초과 근무 시간 확대, 연 200에서 300시간, 혹은 연 400에서 600시간, 퇴직 연령 상향, 현행은 만 60세 남성, 만 55세 여성인데 요거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도 변경, 근로계약 해지 확대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노무 얘기.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죠. 저 좋은... 짧게 방송했지만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뭘 배웠어요? 거주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반납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네. 제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야 돼요, 사실은. 받을 수 있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분들도 그렇고, 그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베트남 분들한테도 꼭 챙겨주셔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이 좀 어떻게 자기 회사가 좀 작아서 뭐 어쩌고 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큰일 나신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합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네, 뭐 너무 일단 뭐 다 뭐랄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노동자도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행복한 사회. 예. 그거 되게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진짜 뜬금없이 끝나네 진짜. 이게. 네, 다음 주 시간에 더욱더 좋은 방송 컨텐츠와 주제로서 예.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